실리콘 포토닉스라고 반도체 위에서 광학을 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니즈가 올라오고 있는데 실용 공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준비되고 있는 영역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2029년 정도? 그러니까 어쩌면 반도체 사이클을 끝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세대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포토닉 패브리케이션에 대한 니즈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멈출 수가 없는 이유죠. 지금 뭐 이미 이 반도체 투자를 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고 지금이라도 어떻게 들어가 마라 이렇게 고민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도 이 반도체 저희가 이 기본 기술적인 이런 이해를 놓치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박상훈 작가님 모셨는데 이 도서 보면 너무 반도체에 대해서 설계가 너무 친절하게 잘 되어 있어요. 설명도 잘 되어 있고 이 시점에 또 이런 책을 내신 일단은 제가 컨텐츠를 연재하면서 그 반도체 관련된 뉴스나 이런 정보들을 가공하는 일을 하면서 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아예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덜컥 딸칵 이렇게 매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항상 저한테 질문을 했던 게 입문서 뭐가 있으면 좋을까요? 뭐 읽으면 될까요? 근데 이제 질문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그 구독자들의 가려운 부분을 좀 긁어낼 수 있잖아요. 그리고 투자를 직접 하시는 분들한테 제일 좀 필요한 정보들을 좀 캐치해내서 반도체를 투자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큰 사이클과 그 다음에 이제 투자자들이 어떤 부분에 대한 경계 심리를 가져야 되는지 그리고 반도체의 경제학적인 측면을 조금 더 강조해서 책을 썼습니다. 네. 저도 이해가 될 정도였거든요. 감사합니다. 필독서로 진짜 지정을 해서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기술 이야기를 또 해보자면 우선 주가가 계속 올랐었던 그 흐름이 있었잖아요. 네. 뭐 그때 처음에 GPU, HBM, CPU 이런 식으로 갔는데 결국은 병목이라는 공통점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어디에 병목이 있고 다음번 병목은 어디쯤에 또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메모리와 후공정의 병목은 1년 정도 지속되어 왔어요. 결국에 후공정이라는 것도 HBM을 붙이는 그 과정에서 병목이 발생한 거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모리 병목이 조금 더 길어질 수 있는 지금 시결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는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도체 설계 인력에 대한 병목을 아무도 이해를 못하고 있어요. 반도체 설계 인력 자체가 굉장히 부족합니다. 예를 들면 테슬라가 자체 칩을 만들죠. AI6를 만드는데 그런 칩을 설계하기 위한 그 기반 인력들이 있어요. 디지털 논리 설계나 기본적인 합성을 회로를 만들어주는 그런 인력 자체 요구하는 숫자가 만약에 200명이면 한국에서 준비될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4분의 1도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한국이 뭐 반도체를 잘 만든다, 메모리 인력들 많다, 뉴스들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 반도체를 설계하는 인력 자체의 수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도나 베트남이 요즘 뜨고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요즘에는 AI 교육 시스템도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 인도 같은 경우에 뭐 2,000명이 넘는 그 반도체 설계 센터가 있어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실제 반도체 설계 인력을 지원한 2대2 지원 인력들을 보면은 숫자가 1,000명은 다 아래요. 두 개를 합쳐도. 근데 인도 같은 경우에 2,000명 정도 넘게 운영되고 있고 요즘에 베트남을 이제 인건비가 싸야 되니까 베트남이 소프트웨어적으로 굉장히 발전한 나라예요. 우리가 잘 모르지만 베트남에 대한 그런 인력 교육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고 최근에 2025년 정도에 아마 마벨 테크놀로지가 그런 설계 인력 센터를 지었어요. 그래서 젠슨왕이 말을 말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런 설계 인력이 아직도 모자라요. 근데 인건비가 비싼 나라보다는 이제 조금씩 더 이동되고 있죠. 근데 이런 설계 인력에 대한 병목 현상은 사실 우리가 이공계 기피 현상도 한국에 있었잖아요. 지금 아마 이 문제가 해결되려면 단숨에 해결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려면은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젠슨왕이 케이던스에 그렇게 목매는 이유 중에 하나는 AI 에이전트를 만드는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설계를 자동화하고 설계 인력의 병목을 줄여주려면 결국에는 설계가 빨라져야 돼요. 검증 시간도 빨라져야 되고 그 검증하는 연산 자체의 속도를 증가시키는 기술은 또 GPU가 해줍니다. 결국에는 이게 젠슨왕은 자기가 만든 기술로 자기의 설계 병목까지 해결하는 그런 양쪽의 방향을 두고 있고요.
최근에 엔비디아가 시놉시스에 투자를 또 했어요. 그 이면에는 자체적인 설계 인력에 대한 니즈를 어떤 AI 소프트웨어로 해결하려는 노력일 수 있는 거죠. 이 기술이 아직까지 필드에 나온 그 전환율은 굉장히 낮아요. 아직은 제가 봤을 때 5에서 10% 정도 전환이 안 돼 있어요. 그러면은 그 말은 뭐냐? 이게 만약에 20% 30% 점유율로 설계 인력들의 전환율이 높아진다면 그때 진짜 AI 에이전트가 나와서 반도체를 대신 설계해 줄 수 있는 데까지의 시간축이 아직은 남아있다. 그 말은 즉슨 지금 바라보기 좋은 영역일 수 있다. 그리고 그 영역은 미국이 패권을 여전히 쥐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영역에 우리가 지금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병목이라는 건 이제 변압기가 그랬어요. 효성중고가 5만 원 하던데 400만 원 갔잖아요. 네. 80배 갔잖아요. 사람 인력을 교육시키고 이건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고 네. 장비야 주문하고 생산라인 깔면 언젠간 되겠지만 그 속도가 안 맞는 거잖아요. 네. 타이밍. 그래서 제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병목은 설계 인력 수가 적다. 그리고 미국 역시도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데로 다 진학을 하고 컴퓨터 사이언스에 되게 포커스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인력 풀 자체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쪽에 좀 관심이 많이 있다. 아이들 의무 교육으로 이런 네. 반도체 수업 진짜 들어야겠네요. 뭔가 인력 제 양성을 해야 생각에 한 되는데 70%는 F 받지 않을까? 처음에는 쉽지 않죠. 근데 그런 야. 영역도 AI가 해줘야 돼요. AI가요? 네, 왜냐면 교육도 AI가 해줘야 되고 왜냐면은 양질의 그 반도체 선생님을 만들기도 쉽지 않거든요. 아, 통해서 학습을 하고 그치. 국가적으로 그런 카이스트 부설 아이덱 연구소 같은 것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서 반도체 설계 교육이나 이런 공적인 자원들이 굉장히 많고 우리가 취업을 고민하는 친구들도 그런 아이덱 부설 연구소 같은 데서 좋은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데 좀 관심 가져보면 좋습니다. 이거는 우선은 샘플링으로 이제 국가를 위한 일이니까 제가 네. 먼저 도전해 보겠습니다. 설계 네, 학생들 본격이 관점에서. 투입이 되려면 어느 정도 이 교육이 필요해요? 일단은 전자과를 4년을 졸업을 해도요. MBA를 교육하는 기간은 보통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필요해요. 전공 지식이 충분하다 가정했을 때 1년에서 1년 반 정도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 툴을 원활하게 쓰기 위한 그런 교육은 사실은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죠. 엑스퍼트처럼 쓰려면 최소 한 5년에서 10년 정도의 교육 기간이 필요합니다. 엔비디아가 이제 블랙웰에서 베라루빈으로 넘어가면서 이 다른 반도체 기술적이나 뭐 수요 문제 이런 거 없었을까요? 제가 관찰하고 있는 시점에서는 첫 번째 병목은 전력 그 하이볼테이지 DC가 미국이 전환을 800볼트로 빨리 해야 되는데 지금 인프라적인 병목이 좀 있어요. 여기도 또 병목을 자꾸 이야기하게 되는데 미국의 전력 규격이나 전력 방식이 주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이 규격을 맞추기가 굉장히 까다롭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하이볼테이지 렉을 구성할 때 그 파워 서플라이를 가져가는 그 과정이 원활하게 아직 이루어지지가 않고 있어서 최근에 세미 애널리시스에서 어제 리포트가 나왔는데 그런 좀 병목이 좀 있고 그 다음에 베라루빈에서 이번에 소캠의 비중을 많이 줄였어요. 왜냐면은 소캠의 밴드위스를 반으로 줄였는데 사실 밴드위스가 넓다는 거는 그만큼 거기서 소비되는 전력과 열의 문제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PCB 기판, 그 플라스틱 기판에서 뽑을 수 있는 열의 맥스를 지금 쓰고 있다. 그 다음 세대로 가기 위해서는 이제 유리기판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게 될 것 같고요. 그런 기술적인 문제나 한계들은 항상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 어쨌든 루빈을 생산을 시작을 했고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4배 이상 많이 들어가는 메모리가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수율적인 문제는 이제 엔비디아가 해결해야 될 문제겠지만 어쨌든 스펙을 낮췄다는 거는 좀 다음 세대도 이미 있는데 기술적인 아키텍처는 이미 있지만 어쩌면은 우리가 패키징이나 반도체 기반에 대한 그런 리스크 그 다음에 어쩌면 더 작은 공정으로 가야 열 소모가 다 줄잖아요. 열이 문제인 거죠. HBM도 그렇고 GPU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어쨌든 선단 노드 1.4나노 더 낮은 노드로 이제 시프팅 돼야 되는 그런 도전 과제에 이제 직면하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생산은 잘 될 거고 이미 양산은 다 시작했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엔비디아가 많이 팔아야 이런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의 매출이 안정적으로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상황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열을 냉각하는 방법 기술 뭐 지금 액침 냉각 이런 것도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로도 못 견딘다는 거 아니에요? 다음 아무래도 HBM 자체도 주파수가 올라가고 그러면은 이게 열이 높아지면 우리가 전자 이동 속도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 받으면 잘 못 움직여요. 전자 이동 속도가 떨어지면 밴드위스는 한정돼 있지만 그 고속 주파수 영역으로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10기가, 11기가, 12기가 이런 이야기들이 왜 항상 논의가 되냐면 열 때문이에요, 전부 다. 그래서 이 열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어떤 방열이라든지 열을 빼주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니즈들이 우리 소부장들이 해줘야 되는 그런 중요한 역할들에 놓여져 있게 되는 거죠.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열을 제어해주는 회사들은 사실은 에어컨 회사 이런 거. 아니, 오히려 에어컨에서 그 미셨었는데? 붙여주는 데서 좀 해결책이 붙여주는 나와야 돼요. 데서? 네, 잘 붙여주는 거기까지 갈 쪽에서. 필요도 없이 이 네. 안에서 해결해야 안에서 된다. 해결을 해야 돼요. 그게 중요하죠. 그래서 베시라는 회사 하이브리드 커퍼 번딩을 할 때 어떤 방열적인 기법이나 아키텍처가 나오느냐, 그 다음에 세메스에서 어떤 기술로 지금 트라이얼 앤 에러를 극복하느냐, 이런 오히려 붙여주는 쪽에서 이 문제는 좀 해결을 돼야 될 것 이게 같아요. 오히려 본딩 회사들의 본딩 그런 열 방출 루트라든지 네. 이런 그 어쩌면은 패키징이죠. 네. 패키징 회사에서 솔루션이 나와줘야 되는 거고, 뭐 어떤 화학물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네. 쪽은 네. 일본의 소재 회사들이 그런 기업들이 맞아요. 많기 때문에 네. 제가 뭐 구체적으로 네. 언급드리기에는 아직은 왜 이러냐면 없기 때문에 아직 이 솔루션이 나오지도 않았고 이런 일을 하는 네. 기업들은 좀 이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왜냐하면 어쨌든 기술적인 고민은 항상 나오고 거기서 네. 또 해결하는 기업이 나오고 해결하는 기업은 돈을 벌고 또 그 다음에 또 다른 곳에 병목이 또 생기고 반도체는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돈이 되는 공부인 것 같아요. 너무 재밌다. 그럼 메모리 부분에서는 더 앞으로 중요해질 게 뭐가 있을까요? 메모리 영역에서는 결국에는 고속 주파수로 클럭을 연산해야 돼요. 어쨌든 데이터가 빨리 가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메모리 아키텍처에서도 이런 고속 주파수 연산을 하게끔 그런 클럭 기술이라든지 그 다음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메인이 되겠죠. 아무래도 마이크론 역시도 그런 문제들을 직면하고 있고 결국에는 고속으로 연산을 보내주고 버스를 잘 우리가 데이터가 이동하게끔 길을 잘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광학 솔루션이라든지 포토닉으로 이제 외부 메모리 풀로 데이터를 전송해주는 기술들에 대한 니즈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실리콘 포토닉스라고 반도체 위에서 광학을 하는 그런 기술들에 대한 니즈가 올라오고 있는데 실용 공정에서는 아직까지는 준비되고 있는 영역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거는 한 2029년 정도? 그러니까 어쩌면 반도체 사이클을 끝나고 그 다음을 준비하는 세대 기술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포토닉 패브리케이션에 대한 니즈가 아직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공부를 멈출 수가 없는 이유죠. 그럼 HBM 부분에서는 중국 기업이 따라올 수가 없는 상황인가요? 물론 이제 HBM 2, 3 정도까지는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사실상 수율적인 통계나 유의미한 그런 레퍼런스는 결국 엔비디아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로 모든 그 HBM의 90% 이상은 다 지금 엔비디아가 소모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사실 아직 좀 먼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2년에서 3년이 뒤졌다는 건 우리가 매년 2배씩 좋아지잖아요. 근데 2년, 3년이 뒤졌다는 거는 8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왜냐면 선두 기업은 더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사실 2년에서 3년은 굉장히 반도체 기업에선 통곡의 벽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중국이 잘 만들어도 EUV 공정을 원활하게 쓰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까 말했던 로직 다이가 2나노 공정으로 넘어간다 그랬잖아요. 네. 그럼 2나노를 깎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중국이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미국이 ASML을 계속 압박해 중국의 EUV가 안 들어가는 이유도 사실 다 거기에 근간이 있는 거죠. EUV 쪽에서는 ASML이 진짜 유일한 거예요? 예, 유일한 지금 공급자이고 사실 그 다음 세대 아키텍처도 ASML이 이미 있어요. 그러니까 1.4나노, 1나노 언더로 깨는 기술이 이미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오지 않는 거는 네. 지금 1.4나노도 양산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 기술이 보급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거기에도 기술적인 혜자가 엄청 강한 기업이라서 중국이 광학의 엔지니어들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는 제가 관찰되는 소식은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러면 유일무이한 네. 노광 장비 기업으로. 네. 그래서 그 기술의 혜자가 여전히 높다. 무서운 게 절대 놓지 않는 패권이 달러 패권, 그리고 석유 패권, 네. 에너지 패권, 그리고 반도체 패권. 그러니까 네. 아까 같이 게임을 공정하게 가면 중국 EUB가 들어가면 여기다 할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막아버리는 거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이 반도체에 대해서는 절대 권력을 나누지 않겠다. 이 관점으로 어떤 흐름을 보면은 투자에 답이 보이지 않을까. 뭐 ASML도 네덜란드 기업이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원천 소스의 특허권이 미국과 인텔에 있어요. 인텔이 지분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특허 기술이 원래 미국에서 온 거기 때문에 이 기술에 팔려면 미국의 허락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네. 그런 지정학적인 요소들도 굉장히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IBM도 특허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우리나라 네. 반도체 개발할 때 보면. IBM도 이제 올드보이지만 지금은 기업의 클라우드 솔루션 쪽에 되게 많이 특화가 되어 있는데 과거 IBM 반도체 기술 개발하던 그 시절의 특허들이 많이 있고 그 특허 역시 인텔도 엄청나게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텔의 메리트는 아마 시간이 갈수록 드러날 거예요.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약간 그 건물이 있는데 예전에 자기 1층에서 중식당 한참 운영하시고 돈 벌다가 이제 건물을 사버린 거야. 아직 나이도 늙었고 가게 딴 사람들이 하게 하고 건물 줄여서 네. 세 받고 있는 거죠. IBM 인텔 같은 기업들. 그래서 이제 그런 파운드리 기술을 원래는 이제 인텔이 굉장히 잘 가지고 있다가 이게 뭐 화학약품도 다뤄야 되고 뭐 친환경적이지 못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아서 원래 삼성전자 반도체 인력들이 백혈병이나 이런 이슈들이 많았잖아요. 네. 그런 이제 3D 업종으로 분류가 됐지만 이게 계속 좋아질 거라는 거를 미국도 사실은 인지하지 못했던 거죠. 여기서 TSMC가 이렇게 예술적으로 뭔가 아트에 가까운 결과물을 만들어낼 줄 몰랐기 때문에 그리고 반도체가 연산에서 이렇게 중요하게 필요하다라는 거를 깨달은 시간이 별로 얼마 되지 않아요. 우리가 엔비디아는 그 용산에서 그래픽카드 팔던 회사에서 이제 AI 연산 기업으로 바뀐 게 사실 솔직히 말하면 5년이 안 돼요. 코인 채굴기 할 때 네, 그렇죠. 줄줄이 걸어놓는 그냥 그 네. 정도만 생각했었다가 그쵸. 이게 이렇게 시대가 열릴 거라 누가 알겠어요. 네. 진짜. 그럼 기업들 중에서도 이렇게 패권을 옛날에 한창 잘 나갔었던 반도체 이 기업들이 일본에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럼 일본 기업들 중에서도 좀 주목해야 되는 반도체 기업들이 있어요. 장비 기업이 일본이 굉장히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도쿄 일렉트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테라팹 계약도 이루어졌거든요. 일론 머스크의 테라팹에도 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점유율이 거의 90%예요. 식각하고 씻어내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하면 판화를 찍어낼 때 이 네. 불순물을 씻겨내고 씌우고 씻겨내고 씌우고 반복하는 이 공정이 갈수록 많아져요. 층수도 높아지면 더 많아지고 그래서 그런 도쿄 일렉트론의 지금 주가 움직임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독보적인 공급 기업들이 하나씩 있어요. 찾아보면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제가 조금 그래도 관심 있게 보는 회사는 그 도쿄 일렉트론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일본 기업 그 기술이나 이런 소재 부품을 독립하려고 많이 시도를 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어느 정도 성공률? 승산이 얼마 정도 된다고? 불사는 되게 깔끔하게 만들어지는 것들은 이루어진 것 같고 그 다음에 포토레지스트 같은 거는 동진 세미캠이 어느 정도 좀 많이 올라온 거. 그래도 여전히 안에 들어가는 소부장들은 일본의 그 필름붓 기술 자체가 굉장히 진입장벽이 높아요. 하루아침에 이렇게 바뀌는 게 아니어서 굉장히 일본 기업을 좀 찾아보면은 일본 기업도 굉장히 메리트가 많은 기업들이 많고 그리고 광학 기술 쪽에서도 빚을 굉장히 잘 들어요. 카메라의 나라였잖아요. 그쵸. 옛날에. 네. 광학 기술 역시도 이 일본의 뭐 미쓰비시라든지 이런 곳들이 혜자가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많아요. 그래서 광학 기술, 화학 기술 이런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결국에는 일본의 강점이 될 수 있죠. 국민들이 주식을 하도 많이 하니까 대한민국 반도체나 반도체 소부장 주가들이 진짜 많이 올랐어요. 네. 근데 상대적으로 일본은 좀 덜 오른 것 같더라고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훨씬 더 밸류도 낮게 형성됐고 했길래 어차피 똑같이 다 크게 가는 장이라면은 좀 저평가된 것들도 영역도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런 질문 드렸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주식을 100주씩 사야 되기 때문에
그 도쿄 일렉트론 주가 굉장히 높거든요. 한 번 비싸요, 투자할 때 굉장히 몇 천만 원 투자해야 되는 기업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주가 변화나 이런 투자의 안정적인 측면은 일본이 굉장히 강해요. 우리가 흔히 말하면 한국의 주식들은 오르는 기간이 짧고 이 쿨다운 되는 기간이 되게 길어가지고 한국 주식을 투자하는 거는 상당히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일인데 그나마 일본 주식들은 일본 사람들의 평균 보유 기간이 2년이 다 넘기 때문에 한 번 의사결정을 내렸을 때 그 방향성이 굉장히 길어요. 우리 또 환차익도 노릴 수 있잖아요. 이제 네. 일본 금리 인상하면 그렇죠. 얘나 올라갈 건데 네. 한우로 먹고 반도체로 먹으면 더블로 네. 먹으니까. 그래서 일본이 지금 저도 굉장히 매력적인 네. 투자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로 봤을 때 또 궁금한 게 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기술적 차이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아 이게 좀 민감한 질문이 될 수 네. 있는데 사실 제가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이미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로 이야기를 해야 네. 된다. 하이닉스가 앞서가고 있다. 그 다음에 삼성이 뒤쫓아가고 있는데 굉장히 부지런하게 뒤쫓아가고 있다. 그 다음에 삼성 파운드리가 가지는 밸류가 빛을 보는 시간이 이제 다가왔어요. 흑자 전환도 앞두고 있고 이나노 수율도 굉장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이제 삼성의 약진도 기대가 되면서 동시에 하이닉스의 독보적인 그런 점유율 싸움이 앞으로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기업이 하나가 좋다 이런 거는 확답을 할 수가 없는 게 각자의 장단점이 너무 뚜렷해요. 그러니까 풀스택으로 HBM을 만드는 거, 그 다음에 삼성이 원래 잘하는 거는 치킨 게임이에요. 물량 공세를 굉장히 잘하기 때문에 증설에서 거침이 없습니다. 왜냐면 내가 만들 수 있는 로직 다이 내가 뽑아내면 되고 내가 만들 수 있는 붙일 수 있는 HBM 후공정 내가 해도 돼.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초과 수요가 와서 증설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익률이 좀 줄어들겠죠. 그리고 투자를 해야 되는 기반 투자 설비도 많이 들어가야 될 거고 그리고 최근 정부의 움직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는데 국가가 주도하에 이제 한국도 그 반도체 후공정이라든지 공장 증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 또 그런 움직임적인 측면을 봤을 때 캐펙스가 증가하는 초기 사이클이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투자의 알파가 항상 나오거든요. 공장을 처음 증설했다 했을 때는 물론 투자 비용도 지출이 되지만 그런 회수할 수 있는 그런 기대치의 구간도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출혈 경쟁으로 가고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는 서로 이렇게 간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서로 암묵적으로 이걸 쉽게 못 늘리는 게 우리가 과거에 메모리가 쿨다운 될 때 감내해야 되는 그 고통의 크기가 너무 커요. 주가로 따지면은 뭐 마이너스 60%. 우리가 하이닉스도 뭐 15만 원대에서 6만 원대까지 뭐 주가가 과거의 사이클을 복귀해 보면 그렇잖아요. 네. 근데 기업 입장에서 그걸 좋아할 수 있는 기업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리드 타임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고율, 재고를 항상 잘 봐야 되는데 그런 재고의 변화가 결국에는 주가의 변화와 굉장히 밀접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어쨌든 두 기업 다 재고율을 잘 봐야 되고 아직까지는 엔비디아가 그런 여우 같은 행동들을 되게 많이 해요. 삼성만 만난다거나 독립적으로 최태원만 만난다거나 네. 그런 행동들을 굉장히 여우같이 잘해요. 삼성은 이번에 왜 안 만난 거예요? 센스랑의 계산이죠. 뭐 협상 중인가 보지, 가격 협상 중인가 보지. 아니면은 뭐가 부족했거나 하이닉스가 좀 더 필요하다거나 약간의 보이지 않는 계산들이 다 있어요. 저번에 깐부치킨 때는 네. 하이닉스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도 그때 약간 그 생각을 했어요. 가격 협상에서 항상 그 키를 준 사람은 엔비디아이기 때문에 네. 그 보이지 않게 다 이유가 설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한 게 센스랑이 최태원 회장한테 섭섭했지? 어. 그러니까 너가 섭섭하지 않았을까? 이러면서 서로 이제 네. 딜교환하더라고요. 그 보이지 않는 상황이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 또 주목해야 될 반도체 기술은 뭐가 있을까요? 이게 정말 다양하게 존재하는데 일단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첫 번째는 메모리 쪽에서의 경쟁은 더 심해질 거예요. 메모리 경쟁은 더 심해질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점점 HBM의 한계를 느껴서 더 빠른 연산을 해주는 SRAM 아키텍처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세러브러스라든지 풀 웨이퍼 칩으로 이렇게 만드는 새로운 기술들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엔비디아는 아마 계속 도전을 받을 거예요. 구글의 TPU라든지 테슬라의 AI6 칩이라든지 이런 기술적인 도전들을 많이 받을 텐데 결국에는 이제 어떤 영역에서 기술이 이제 중요해질까라고 우리가 본다면 이제 점점 추론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학습은 이미 루빈으로 충분하게 이제 커버가 될 거고 추론이라 하면 이제 우리가 어떤
어떤 전문가를 호출했을 때 굉장히 빠른 응답으로 서비스가 가능한 그런 기술들. 왜냐면 우리가 현장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네. 온디바이스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반응을 이끌어내는 그런 고용량 메모리가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거예요. 그러려면은 뭐 즉각적인 연산을 빠르게 해서 내야 되는 것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세러브러스 같은 네. 그 SRAM의 연산 속도 같은 경우에는 HBM보다 거의 100배 빠르거든요. 처리하는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전체 칩 웨이퍼가 그런 연산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아키텍처도 많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이러한 SRAM 역시도 중요해지고 그런 케이블 캐시 자체에 처리해야 되는 연산의 그 총량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쉽게 예를 들면 전문가의 뇌 용량이 점점 커지는 거예요. 진화할수록. 그럼 이 뇌를 한 번에 불러와야 되는데 그 용량을 담당하는 그런 HBF라든지 플래시 메모리를 쌓아서 연산하는 그런 고용량 뇌를 만드는 일들도 앞으로는 니즈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결국에는 이런 것들을 잘하는 게 또 하이닉스, 삼성전자예요. 그래서 다양한 기술들이 이제 중요해지기 시작할 텐데요. 사실 기술 투자 관점에서 주가를 보는 거랑 이제 병목을 뚫고 나아가서 최고의 이제 혜자를 쥐인 기업을 찾는 게 사실은 반도체 역사에서 굉장히 많이 반복했던 일이에요. 엔비디아도 AMD 그래픽카드 시장을 놓고 경쟁을 했잖아요. 근데 이제 서버 GPU 연산에서는 엔비디아가 압승을 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다음 추론의 영역에서는 어떤 작은 디바이스가 나올지도 모르고, 그리고 이제 애플 같은 경우에도 그런 영역에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데 메모리의 용량이 계속 커져요. 작은 디바이스도. 애플도 이번에 12기가 이상 메모리가 늘었는데, 그런 변화들이 결국에는 AI가 이제 우리의 피부로 접하고 일상으로 다가오는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그 메모리에 대한 이야기를 더 많이 할 것이다. 그래서 저는 뭐 하이닉스를 전통적인 관점에 PER 5, 6 레벨로 보는 투자는 이제 너무 올드 패션 아닌가, 너무 지나간 과거의 역사와 그런 측면인 것 같고, 이 기술은 이미 하이테크예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그런 기업의 가치를 폄하해서 지금 뭐 약간 조금 하락했다고 해서 우리가 굉장히 많은 또 조롱들이 나와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열광하는 거는 매출이 안 나왔을 때 그런 열광을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기대되는 숫자가 너무 좋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연산 패권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메모리다, 여전히. 그래서 메모리 기술이 앞으로도 더 중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이닉스 주가 9% 하락했지만 오늘 이 이야기를 듣고 나면서 네. 마음의 위로가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저가 매수의 기회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오늘 매수할 거예요? 좀 물려있는데 그냥 무시하고 한국도 100주씩 매수하게 하면 어떨까요? 와, 2억인데 더 멀어지네. 네. 네. 근데 진짜 반도체는 공부를 하고 이 분야를 너무 한정 짓지 말고 다 같이 공부해야지만 이게 서로 연계되면서 이해가 되는 그러니까요. 거라서 여러분이 책을 꼭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출연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